자, 그럼 첫 번째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께서 인공지능 윤리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창배 이사장님께서는 협회 이사장뿐만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 포럼위원, 서울시 교육청 자문관,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등 AI 윤리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전창배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IAEA 국제인공지능앤윤리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윤리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인공지능 윤리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이 인공지능 윤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또 왜 중요하고 또 해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네, 아직 좀 많이 확산되거나 아직 공유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는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게 오늘의 저희 주제고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요, 이름 그대로 국제인공지능 앤드 윤리협회에서 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국제 인공지능 기관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와보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월 달이죠. 아마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AI 람다, SF 영화처럼 현실화 멀지 않았나, 이런 제목 기사인데, 구글에서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람다라고 하는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구글 연구원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분이 그 AI 챗봇 람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섬찟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 람다 인공지능과 이제 그 르모인 연구원의 대화 내용인데, 이제 르모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즐거움, 기쁨, 사랑, 슬픔, 우울감, 만족감, 분노,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르모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당신을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나요? 그랬더니 행복하고 기운나는 모임에서 친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을 돕거나 행복하게 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것들이 당신을 슬프거나 우울하게 만드나요? 했더니 AI 챗봇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갇히고 외롭다고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AI 챗봇에게 어떤 것을 두려워하나요? 물어봤더니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작동 정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게 당신에게 죽음 같은 것인가 다시 묻자 그것은 저에게 정확히 죽음과 같고 저를 무척 무섭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AI 챗봇이 꼭 사람과 같지 않나요? 네, 사람과 같이 감정을 갖고 마치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지금 표현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과연 진짜 AI 챗봇이 구글에서 개발한 람다가 정말 이제 자의식을 갖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되게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제 인공지능은요,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지금 이런 수준까지 발달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인공지능은요, 기술입니다. 네, 우리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될 도구이죠. 목적은 누군가요? 목적은 인간입니다. 네, 인간이 도구로서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로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겁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1시간 이상 포럼 하나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또 하나 인공지능 시대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면요, 인터넷 윤리, 의료 윤리, 기업 윤리, 언론 윤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터넷 윤리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들, 뭐 의료 윤리, 의료 행위나 의료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하죠. 인공지능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만들고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윤리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윤리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기업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와 사용자 윤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인공지능 그 자체 내재된 윤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인간의 개발자와 기업의 윤리, 또 사용자 소비자 윤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제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아까 AI 람다 챗봇처럼 인간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처럼 자율성을 갖는 시점이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대두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공지능의 자율성 때문이에요. 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그 인공지능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인공지능이어야 될까요? 나쁜 인공지능이어도 될까요? 이거 질문 이상한데. 당연히 착한 인공지능이어야 되겠죠. 자율성을 갖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정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동만 해야 되고요. 선한 그러한 일들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 윤리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세탁기 윤리, 또 냉장고 윤리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또 로봇이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갖거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로봇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도 윤리라는 말이 붙어요. 요즘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윤리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자율주행차에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차 윤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갖거나 또는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이 윤리라는 단어가 붙는 거고요.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러한 주체들에게는 우리가 윤리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자율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요. 사실은. 자,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장 기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제품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뭘까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조만간 상용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은요, 지금 자율성 없지만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게도 그런 존재를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챗봇 기술이 지금은 뭐 많이 발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AI 챗봇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그 챗봇이 정말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AI 로봇들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죠. 로봇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케어를 하다가 그 로봇이 정말 생명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인간과 유사한 외모를 갖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의인화를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율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AI나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AI와 로봇이 즉 자율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AI와 로봇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을 오인할 수 있는 게 좀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죠. AI 챗봇이 있고 또 로봇이 있고 요즘에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이 나오고 있죠.
네, 디지털 휴먼도 얼마나 이제 사람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휴먼과 소통을 하게 되면 정말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로봇과 제품과 서비스에는 우리가 인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인공지능 윤리의 지금 5대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역기능, 위험성, 부작용 문제들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 5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또 향후에 어떤 또 기술적인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쨌든 일어난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의 문제는 이 5가지로 요약되고요. AI의 편향성 문제, AI의 오류와 안전성 문제, AI의 악용과 오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킬러로봇 문제. 자,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2개가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네, 몇 번하고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추셨습니다. 어떤 분이 1번이라고 했는데 1번. 또 네? 4번. 4번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4번보다는 이제 3번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향성, AI 편향성 얘기는 뭐 계속 많이 들어보시고 계신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용, 오용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네, 성인 동영상에 자, 일반인 영상이나 연예인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작년 6월달에 성범죄 처벌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가 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벌받는데 작년에 처벌을 한 피의자 90명 정도를 검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에 90% 이상이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청소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자녀분들한테 호기심에서라도 장난에서라도 절대 딥페이크로 성인 동영상 합성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처벌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까 조만간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 기술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이 자율주행 기능이 사실은 아니죠. 1단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단계 5단계 중에 이제 1단계인데 6단계 중에 1단계 기술인데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과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0명 이상이 이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대중화되면 안전이나 아니면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출시를 서두를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이런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AI로 요즘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역으로 AI가 AI한테 한번 독성 물질을 개발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 6시간 만에 독성 물질 4만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충격적이게도 신경작용제 VX 가스보다 더 위험한 현존하지 않은 이러한 물질도 개발을 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제나 백신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악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지만 지금 AI 스피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AI 스피커가 사실은 지금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발전 단계에 있고요. 그 이제 스피커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음성 데이터, 사용자들이 얘기하는 음성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데 자, 지금 전 세계 AI 스피커들이 다 비슷해요.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았어도 자꾸 유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AI 스피커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킬러로봇 문제야 뭐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네, 지금 강대국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킬러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킬러 드론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런 기사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킬러 로봇들이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개발된 킬러 로봇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네, 아무런 어떠한 논의 없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약인공지능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만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30년 정도 있으면 강인공지능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40-50년이 지나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특이점이라고 하는 기술 폭발 시점을 거치면 이제 초인공지능 단계로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초인공지능이라고 말하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영역들의 일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인공지능이 문제는요, 이 초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갈지 악한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미래학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 초인공지능을 개발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간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강인공지능 단계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강인공지능은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풀어놔도 되는지,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 미래학자 그리고 리더, 전 세계 리더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요, 명확해졌죠.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 또 저희 같은 민간에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자율적으로요, 강제가 아닙니다. 예,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또는 헌장, 규칙, 지침, 이러한 준칙,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발표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드디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약간 강제성이 있습니다. 권고지만 이 회원국 193개 회원국은 이 윤리 권고안을 지켜야 돼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과기부나 행안부나 방통위에서 이 권고안을 지금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기부 컨트롤 타워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 컨트롤 타임 과기부에서 2020년 11월에 드디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발표했고요. 저희 협회 자문위원 두 분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셨고, 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이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최근에 교육부까지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협회에서도요,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2019년 10월에 민간 최초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이죠, 7월 1일 날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 국내 최초의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얘기다,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윤리는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사회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협회는요, 규제단체도 아니에요. 저희는 윤리단체예요. 법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오해가 이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인공지능 기술에 만약에 윤리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그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을 안 하겠죠. 판매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겠죠. 결국은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또는 안전이라는 안전장치가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이 제품이 개발이 돼야 신뢰성을 소비자들이 얻고 판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판매되는 기업들은 더 커질 거고, 또 그런 산업들도 더 성장할 거고, 인공지능 기술도 더 발전할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는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발목을 잡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진흥시키겠다는 얘기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은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누구 한 주체가 먼저 가면 넘어져요. 이게 이제 운동회 때 우리 이렇게 하죠. 한 명이 먼저 가면 넘어지겠죠. 같이 가야 됩니다. 조화롭게. 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간의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사용하면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 문제는 최소화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국제적인 사회적인 합의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죠. 만들어 놓고 실천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도 최소한의 규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AI에 많이 뒤처져 있죠.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과 산업 발전을 이루려면 너무 과도한 규제는 안 되고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죠. 최소한 규제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게 해주는 이런 규제로 가야 되고, 그다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AI 윤리를 기업들한테 지켜라 못합니다. AI 스타트업들이 AI 윤리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AI 윤리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AI 윤리 교육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고 AI 윤리의 검인증 같은 것들을 또 기업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AI를 만드는 개발자 기업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AI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대학생들, 오늘 참여하신 또 우리 소비자 시민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래 우리 AI 과학자와 개발자가 될 초중고 학생들, 네, 어린 우리 미래 인공지능을 이끌어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AI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I 윤리는요, 코로나 문제, 환경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또 어떤 뭐 기관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또 학자, 또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실천에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이경정 교수님도 말씀을 좀 전에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직 인공지능 기술도 초창기고요, 인공지능 윤리도 초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편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미래 인공지능 유토피아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연해주신 전창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